뉴스는 함께 봐야 제맛. 몰입주의, 재미주의, 이지선의 시청주의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5일 화요일 이지선의 시청주의. 저는 시청반장 이지선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하다가 오늘 하루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과 또 손주, 손녀들과 재밌게 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청주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지방선거 한 달 남았잖아요. 전체적인 판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들 쏙쏙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겨레 21 김환 기자 그리고 특수요원 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네. 이택수 대표님은 모든 방송사가 네. 반드시 모시고 네. 싶어하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해주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김환 기자도 여론조사 업체가 네. 제일 바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물 네. 들어올 때 이렇게 여론조사 물 대표님을 들어올 모시고 때. 네. 저희도 아무튼 든든합니다. 이 덕에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분석요원이 아닌 특수요원 모시고 이 선거 앞두고 판세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6.3 지방선거의 어떤 규정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이 6월 4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6.3 지방선거면 정말 딱 1년,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그런 선거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선거 여론조사 할 때 그 선거의 프레임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번 선거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냐, 네. 아니면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냐, 이게 워딩이 이래요. 근데 네. 불과 한 2년 전에 총선 치를 때는 여당 심판이야 야당 심판, 심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이라는 표현이 없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당에 힘을 실어주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지금 집권 1년 아직 안 됐고 네. 1년이 이제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는 회고적 투표가 아닌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밑자락을 깔고 네.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아직도 어떤 내란이 정리되지 않았고 네. 내란 심판의 성격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도 그렇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전망에 대한 굳이 심판이라는 표현은 전 정부에 대한 심판 네, 네. 성격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는 프레임이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전망적 선거 투표 여론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 정부의 기저효과를 누린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기저효과 확실히 그리고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저효과가 지금 여당이 야당에서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효과인 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부터 완종론이냐 심판론이냐가 선거 구도에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 교과서적인 대립을 하는 구도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안종론이 아니라 심판론의 선거인데 이 심판론의 대상이 다른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난 정권의 내란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내란 이후에 보여준 국민의힘의 어떤 진위멸렬함에 대한 심판 이런 게 좀 동시에 작동하는 게 제일 큰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 심판 아니고 전 정권 심판도 이미 지났지만 지금의 지리멸렬한 야당 심판 성격도 있는 것 같다라는 김환 분석위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전체적인 어떤 최근에 쭉 이어져 온 여론의 지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선거 특집 방송이니만큼 여론조사 결과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저희가 언급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지난 4월 이제 마지막 주 여론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4일간 2,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2,006명이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리얼미터 기준하면 계속 60%대 초중반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 결과는 59.5%로 네. 소폭 하락을 했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이 3%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추이선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횡보 내지 약간 상승을 했었는데 뭐 요일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고유가 고환율 뭐 이런 물가 상승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조정 해석도 국면이다. 있고 네. 또 하나는 지난주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항소심 선고도 있었고요. 선고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주 한 몇 달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거나 아니면은 사형이 구형이 됐거나 물론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됐지만 사형이 구형이 되거나 아니면 체포가 나 이럴 때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합니다. 아, 네.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윤어게인 세력들이 극단에는 네. 한 15% 정도 있고 네. 많게는 이제 범보수가 한 뭐 30% 가량 네. 계속 윤석열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네.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윤석열 김건희 재판이 있고 혹은 막 사형이 구형이 되고 네. 아니면 1심보다 선고가 높아지고 이러면 네. 조금 보수층이 결집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조금 어. 결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갤럽 리얼미터가 지금 그동안은 계속 고점을 찍다가 네, 좀 네. 조정 국면. 네. 물론 지금도 한 60%까지면 매우 높은 거죠. 네, 네. 여론사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하는 그 긍부정의 경계선이 대략 60% 안팎 네. 이상이 되면은 여당이 이기는 선거가 되고 네. 그다음에 부정 선거가 반대로 막 60% 정도 넘으면 네. 여당이 패배할 수 없는 이런 프레임인데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는 네.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60%에서 59.5, 50%대로 떨어지면서 사실 앞자리가 바뀌니까 좀 네.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주 화수목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네요. 그래서 네. 어떤 이 윤석열 김건희 항소심 선고 결과에 의한 결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조정 국면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월화수목 조사한 건데 이제 네. 일간으로는 저희가 투데이 롤링이라고 해서 이틀간 평균해서 이제 화수목 집계를 네. 낸 거고 전체는 월화수목 500명씩 해서 한 2,000명까지 한 겁니다. 네. 지역별로 그리고 성향별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이 이제 밀도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서 좀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제 기자들이 좀 특이하게 보는 건 경제 분야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거예요. 긍정 평가가.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늘 선거를 앞두면 민주당 정부들은 이제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주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선방을 하면서 네. 경제 분야를 에 대한 긍정 평가가 좀 모든 여론조사에서 좀 높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야당에서 제기해야 되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의 블랙홀을 네. 좀 방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같은 60%라도 뭐 갑자기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 같으면 네.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지지율이 일시적인 변동폭이 그렇죠. 컸는데 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코스피 6,900을 훌쩍 넘어섰잖아요. 그것도 또 만약에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반영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뭐 경제 지표 특히 코스피 지수는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네. 국정수행 긍정 평가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학계하고 같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네, 네. 오르는 순간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또 같이 따라오르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1년 2년 이제 누적이 되면 저희가 학계랑 같이 이 상황을 분석해 볼 텐데 네. 현재까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코스피 지수랑 대통령 지지율, 네. 대통령 긍정 평가랑 굉장히 상관관계 있게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계속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조금 떨어졌던 부분을 회복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도층하고 보수층에 좀 빠졌거든요. 네. 지역별로는 뭐 가령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뭐 대전, 충청, 세종 그러니까 보수나 아니면 중도로 이제 표방이 되는 지역, 네. 그다음에 여성 60대 뭐 70대 이상 뭐 남성도 뭐 일부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보수층하고 중도층이 조금 빠졌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보수층은 이제 결집. 윤석열, 김건희 심판도 있었고 재판도 있었고 네. 결집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다시 코스피가 또 많이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회복을 해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60% 선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네. 해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여론조사가 다 국민의힘이 지는 쪽으로 나오니까 네. 선거 30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뭔가 필승 전략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한 거 이거를 공소 취소 특검법이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에 뭐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다. 네. 갑자기 김정은 이슈를 갖고 오면서 색깔론을 펴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 워낙 대통령실이 요지부동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랑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는데 네. 지방선거만큼은 어. 늘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수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는 네. 점에서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워낙 철옹성처럼 60% 중후반 계속 유지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전략 같아요.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계속 정체가 돼 있으니까 만회하고자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적진을 공격하면서 좀 단합을 하고자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이 국민의힘의 이 공천 과정이 네.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좀 봉합이 되는 듯 했어요. 이제 두 부분의 계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동훈, 하나는 이진숙인데 네. 이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휴전 상태로 가는데 지금 재보궐 선거 지역이 한 14개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 공천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부 공천이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에 이제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용 후보도 네, 또 공천이 하남갑에.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윤핵관 아니야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이 다시 조금 거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장동 대표가 네. 양수 겸장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공격을 하고 또 국민의힘 단합을 좀 꾀하겠다라는 네. 얘기 같은데 글쎄요 그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이용 후보나 정진석 후보나 이진수 후보가 경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네. 당장은 충남의 김태흠 지사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거둬들일 것 같은 후보질 네. 거둬 뭐 이런 발언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모르겠는데 길게 보면 역효과적인 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취재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 근데 왜 그럴까인데 쓸 수 있는 전략이 별로 없다라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없어서. 지금 네. 어떤 선점에 나갈 수 있는 이슈가 없고 그 이슈에서 따지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 뭐 예를 들면 특검법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사법개혁 이슈가 결국엔 기승전 이재명을 위한 거다. 네. 이런 이제 말하자면 공격 정도 외에는 별다르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보면 이런 거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 네. 우리 집 집토끼들을 단속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네.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게 우리 안 찍으면 저쪽 당이 된다라는 공격이거든요. 네, 결국에 네.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색깔론이라고 붙이던 뭐라고 붙이던 근데 그걸로 되겠어 선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뭐 말하자면 거기를 안 찍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득표율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정도 득표율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방선거는 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만 결집을 해주면 이런 거고 그게 지금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소환되는 어떤 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저쪽이 싫으면 우리를 찍으세요. 이 캠페인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표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투표율 여전히 낮을까요? 지방선거라고? 굉장히 그 지방선거라고 하기엔 보궐 지역도 많고 14곳 있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긴 한데 최근에 발표된 또 일부 여론조사 대구라든지 부산에서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드는 네. 일부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좀 벌어지고 네.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가 조금 좁혀진다 싶으면 바로 뭉치는 투표율이 지지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선거 뭐 만만치 않겠다. 만만치 방심하면 않겠다. 오히려
뭐 대구도 지금 격차가 많이 컸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느끼는 지지층이 진보층도 있을 것이고 네. 보수층은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또 지켜야 투표하는 분들. 된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좀 완만한 하락세를 네네.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조금 격차 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네, 있다. 4년 전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네, 예측을 가능성도 해주- 충분히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고, 자, 우리가 그래서 핫한 지역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 최근 나온 가상대결 조사 결과를 보면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48%,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로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벌어졌어요. 네, 이 정원호 후보는 구청장을 3번이나 역임한 검증된 후보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도는 낮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비감이 있는 뭔가 때가 묻지 않은 뭐 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박원순, 뭐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서울에서 그런 신비감 때문에 또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좀 높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구청장을 하면서 검증된 거기다가 또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굉장히 좋게 또 평가를 해줬던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는데 또 원팀이 됐어요. 박주민 후보 또 전현희 후보가 또 많은 지지를 네. 보내주고 있는 뭐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이쁜 그림이 나온 거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 처음부터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뭐 컷오프냐 아니냐 뭐 이러다가 본인은 또 참여 안 할 안 것 나올래 예. 하다가 나오고. 예, 뭐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언론 보도나 인터뷰도 시의회 시의원들 의석을 그나마 좀 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혹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전당대회도 좀 염두에 둔 뭐 이런 것으로 계속 해석이 되다 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인 최근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버스가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30%대 초반에 지금 머물러 있고 네.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평가 수준이에요. 부정평가 수준이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정원호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네. 이 격차가 지금 몇 달째 뭐 줄어들지 않고 네, 네. 다른 지역은 조금 출렁임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은 뭐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는 인지도로는 뭐 누구도 따라잡지 그럼요. 못할 인지도인데 계속 그 대통령 부정평가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 주식료를 빌자면 정원 후보는 약간 저평가 우량주 같은 이제 인상을 주고 네. 있고 오세훈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피크는 지난 피크아웃된 후보라는 인상인 건데 이제 이게 여러 번 했다라는 피로감 플러스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광환 최고위원 같은 사람 나와갖고 서울시장 무능화 사설할 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를 자당 후보한테 막 그러게요.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어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확장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나와서 언론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서울 얘기를 묻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자꾸만 뭐를 묻냐면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선거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명시적으로 뭐 패배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진로가 네. 뭐냐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언론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제 확장성 한계 이런 걸 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들도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히 안 될 걸 전제로 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3구 혹은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쪽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일 것 같은데 좀 과거랑 좀 많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이 강남 3구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역인데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구청장 선거에서 여기 서초구만 이제 살아남고 네, 네. 국민의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완패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 22일,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서울만 조사한 이제 강남 3구가 속한 서울 동남권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8.6,
국민의힘이 35.6, 오. 오히려 민주당이 3% 포인트 앞섰어요.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요. 처범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난 4월 20일, 23일 조사한 건데 이게 한 열흘 전 조사인데 네. 아무튼 이 강남 3구에서도 이렇다는 얘기는 2018년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2018년 데자뷰가 될 수 있다. 네. 그쪽 지역에서 네. 구청장 후보들은 국민의힘 후보들 특히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서울시장 4선 한 사람과 구청장 3선 한 사람, 그러니까 행정가 전문가들의 대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내에서 무능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힘든 선거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선거고 사실 본인이 계속 안 나오고 싶어한다 측근들이 이번에 그냥 안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네. 얘기를 정치부 기자들이 다 할 정도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그렇고 숫자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후보 측에서는 자꾸 정원호 후보를 박원순 시즌 2다 이런 프레이밍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략은? 저도 이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왜 박원순 시즌 2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없어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한참 찾아보니까 이제 퍼주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뭐 또 박원순 시장. 근데 지금 과거 이제 코로나 전국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또 자영업자들이나 빈곤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네. 상황인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요. 지난 뭐 2018년, 2020년 이 문재인 정부 때 선거를 보면은 그렇게 지원을 했던 지역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좋았고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들이 네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수층이 비판을 해도 결국에는 수혜를 받으면 또 굉장히 친정부적인 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네. 투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네. 오세훈 후보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가 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층이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문재인, 박원순을 이렇게 같이 비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지금 이맘때쯤 막 60%, 70%였는데. 그래서 사실 퇴임할 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퇴임 시기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 캠페인 전략이 좀 없으면 없으면 이런 이렇게 비판을 할까. 할까 좀 아쉽습니다. 좀 그런 결국은 부분이. 그러면 30일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지금 판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 선거를 보니까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과거 걸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 데이터가 선거 결과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열세 후보들이나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열세 후보들이죠. 네. 그러니까 샤이 야권 표심, 샤이 열세 후보 표심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회복이 돼도 한 3%에서 많으면 5%. 네. 근데 지금 방금 이 오세훈 시장하고 정원 후보 격차도 6%포인트 차이 나면 네. 이거는 5%포인트를 회복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오세훈 후보가 이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오차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핵심 변수 뭐가 있을까요? 판세가 바뀔 핵심 변수.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큰 예를 들면 실수 아닌 구도야. 구도가 정원 특히 이제 후보 측에. 서울처럼 뭐 그러니까 여론 민감도가 높은 지역은 구도가 잡히면 그 구도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미 오래전부터 구도가 잡혀 있어 왔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인물에 대해서도 뭐 정원호 부총장이 와 경쟁력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거 부차적이고 오세훈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한강버스라든지 뭐 세운구역 개발이든 이런 걸로 이제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이슈인데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 본인의 성과를 정원도시라고 내세워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상대 후보의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거라서. 근데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정원도시가 됐어? 정원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되물을 정도면 네. 그 캠페인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광화문 광장도 사실 흙은 없어요. 네. 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있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엔 구도나 인물에서는 이제 고정적인 거라고 보면 이슈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이슈 자체가 지금까지 선거전에서 보기에는 뭐 네. 딱히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대 국민의힘 드디어 후보가 된 양양자 후보의 대결인데요. 자, 주말에서야 확정이 됐어요. 양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좀 많이 마음이 급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 양양자 이렇게 두 명을 딱 붙여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판세는 그래도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일단 저는 이제 두 후보의 격차가 이전 조사에서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네. 게 확인이 됐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상
광역단체장이 여성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여성 단체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게요. 두 후보가 양당이 그러니까. 다 여사 이게 후보니까. 조응천 후보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 지지율 면에서는 양당 후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 아니면 양양자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가 네. 한다는 점에서 여성 단체장이 탄생한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긴 저는 하겠네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의 이제 기초단체장 참여율은 이거보다 높은데 우리나라 실제 여성의 그 활동하는 그 비율과 비교하면 정치권은 너무 작아요. 네. 그리고 여성이 사실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네. 그동안에 너무 없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고무적이고. 네, 다만 네, 이 다만. 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양양자 후보하고 등등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약하니까 계속 뭐 유승민 후보, 뭐 김문수 후보 막 계속 거론이 네. 되는 그래서 기존 후보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상황이에요. 네. 양양자 후보 겨우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후보 등록 신청하고 나서 거의 40일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에서도 기존 후보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양양자 후보가 워낙 지금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론사 자체도 별로 없죠. 과거 있어도 뭐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뭐 유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여지고요.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거기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기초단체장 또는 재보궐선거 네. 줄투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기호 1번 후보들이 굉장히 유리한 네. 상황이 경기도에서는 펼쳐지고 있다. 네. 이렇게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는 사실 뭐 인지도는 그래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고 있고 그래도 보수 후보이기도 하고 반명 주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에는 반대했고 뭐 이런 그러니까 탄핵에는 찬성했고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쪽 표를 가져올지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양양자 국민의힘 의원과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래도 별로 판세 지장 어떤 추세 이 방향성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까요? 네, 거의 변화가 없을 없을 거다. 예, 조응천 후보가 우리는 알지만 네. 이제 많이 잊혀졌어요. 조응천 후보가 누군지 경기도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성비나 이런 게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인데 경기도가 그 그게 경기 이제 북부는 그래도 그러니까 북부를 제외하면 남부가 근데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인구수에, 지역인데 네. 지금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후보의 중량감, 그다음에 뭐 이 선거의 의미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야당 후보가 내가 이거 하나는 우위다 이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삼성전자 출신. 네. 지난번에 말하자면 지난번에 그 어려웠던 지선에서도 여기는 민주당이 이겼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하면 여기 경기도는 좀 구도가 굳어졌다 이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지역이다 경기도는. 네. 결국 판세는 크게 뭐 변화하지 않을 네. 것이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럴 네. 것 같고요.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교적 네. 여당이 좀 안정적으로 앞서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인천도 있습니다. 유정복 현 시장보다는 박찬대 민주당 시장 후보가 네.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쓸 것이다. 네. 근데 경기도는 사실 경기지사보다도요 보궐 지역이 그렇죠. 관심이 많죠. 제일 구도가 복잡한 곳은 역시 평택을입니다. 평택을은 지금 뭐 오자구도 개혁신당 아직 안 나왔죠? 지금까지는 오자구도인데 여기 여론조사 어떻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소개를 네. 해드리면 5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 내용이고요. 역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28.8%, 유이동 후보가 22.5%, 네. 조국 22.2%. 이 3강 구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있는데 오차 범위에서 김영남 후보가 좀 앞서가기 시작한 네. 조사고요. 그다음에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영남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35.7%, 조국 후보도 조금 더 높아져서 27.9%. 그러네요. 네, 유이동 후보는 오히려 좀 떨어져서 17.6%.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한 10% 안팎 이렇게 나타나다가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네. 8.9% 또 8.1% 이렇게 다자대결 전체와 적극투표층 이렇게 각각 나타났고요. 네. 김재현 후보도 적지 않게 네. 8.8 또 적극투표층 6.4 이렇게 해서 5명의 굉장히 유명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들이죠. 그래서
뭐 10에서 많게는 한 20%, 30%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자구도가 만약에 네.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싸움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전망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인천일보가 똑같이 5월 1일, 2일 한길리서치에 조사한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여기서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가 30.8, 조국 후보가 23.0, 그래서 7.8% 격차였고,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19.8. 그래서 3강 구도긴 한데 김용남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러게요. 여론 그 오차범위 밖으로 확실히 앞서가는 조사가 나왔군요. 지금 이 조사가 500명이기 때문에 네. 이제 4.4% 플러스 오차범위. 마이너스. 그러면 오차범위 아니긴 아니긴 하네요. 한데.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에 가깝게 네. 격차 좀 벌어진. 그러니까 네. 과거 조사는 조국 대표가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조사들이 조금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비슷해지다가 지금 인천일보는 격차가 가장 좀 벌어진 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조국 후보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슬쩍 들어보니까 조직 면에서 민주당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조직은 이미 다 한번 전화 알고 받으면 있으니까. 알기 때문에 네, 단체 네. 카톡을 통해서 네. 여론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달라라는 네. 게 빨리 퍼진대요. 전화 오면 끊지 말고 응답해 네네. 주십시오라고 그게 이제 조직력을 이용해서. 민주당 조직이 훨씬 강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본인이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만약에 다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정책 선거로 가서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네. 토론을 하다 보면 본인이 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이 나중에 또 올라갈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 다시 볼까요? 네. 보면은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실제 그 선거 결과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 ARS 조사는 사실 적극 투표층하고 전체 그냥 일반 전체 의견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적극 투표층과 전체의 중간 정도로 봐야 된다. 전화 면접 조사는 적극 투표층 의견이 굉장히 유의미해요. 근데 ARS는 어차피 투표하실 분들이 응답을 하는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조사의 네, 결과이기 네. 때문에 그 대부분 투표를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전체 의견하고 적극 투표층을 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네.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아무튼 유이동 후보가 지지난 총선에 본인이 나왔을 때는 47.7%를 네. 득표했던 지역인데 그러게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 공천이 워낙 네. 친윤 윤어게인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확장성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일단 뭐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극 투표층이 더 떨어지는 거고요. 네.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유이동 후보랑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적어요. 네, 제가 네. 어제 저희 MBC 출연하러 유이동 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분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황교안 캠프 측과 어떻게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느냐 네. 전혀 연락을 안 한답니다. 네. 전혀. 어쨌든 유이동 의원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캠프와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제 부분이 네. 부정선거 관련된 이 논란이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황교안 캠프에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부정선거 얘기할 거면 내가 단일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그 부분은 봉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김용남 조국도 단일화가 힘들고 유이동 황교안도 단일화가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면 김용남 조국 두 후보도 단일화 해야 돼. 무조건 단계로 해야 갈 돼요.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완주를 한다? 그럼 그때는 김용남 조국 두 후보가 건전한 경쟁을 하면 되는 네. 거죠. 언론에서도 비슷하게 봅니까? 네, 비슷하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려면 그 둘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김용남 의원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조사가 나오게 되면 네. 김용남 의원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캐치프레이즈가 국힘 제로인데 네. 누가 지금 그만 둬야 되는 거냐 이 네. 프레스를 걸 거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설명을 뭐라고 먼저 하고 있냐면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가 우선이 아니라 네. 진보당과 당대당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진보당 후보를 사퇴하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김용남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도 이제
그 끝까지 다자로 간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단일화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4% 나왔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5%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13% 생각보다 적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가 한길 리서치 조사했는데 추경호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4월 27일, 28일 조사했는데 리얼미터랑 조사 방식이 똑같고 날짜도 똑같았거든요. 시간만 좀 다르고. 네. 근데 모수도 희한하게. 비슷했습니까? 모수. 응답자 수. 응답자 수는 아마 500명이었을 겁니다. 뭐 양 조사다. 네. 그래서 그런데. 보통은 같은 설문 구조와 같은 AR의 조사 방식이면 네. 또 안심번호를 썼고 네. 그러면 결과 비슷할 텐데 추경호 후보가 거기는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리얼미터는 TBC 그 방송 의뢰로 네. 그리고 한길리서치는 매일신문 의뢰로 한 것 빼고는 사실 차이가 없었는데 네. 근데 리얼미터는 뭐 기존대로 한 8% 9%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네. 한길리서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왜 이 조사 결과가 다르냐 네. 그래서 뭔가 보수 쪽에서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KBS, MBC 조사 결과는 다시 네.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하게 한 9% 정도 차이 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봐서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 여론하고 실제 네. 투표 결과는 열세 후보가 한 3 내지 5%포인트 더 나온다라고 네. 했는데 뭐 그런 정도의 약간의 격차가 이제 감소하는 정도지 네. 판세 변화는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김부겸 후보가 지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로서 40% 넘게 득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득표를 많이 못했는데 여기는 김부겸 후보는 다르거든요. 그동안에 네. 국회의원도 여러 번 도전했고 또 당선되기도 했고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적어도 지난번 40% 정도 득표한 선보다는 높은 45% 네. 정도까지는 득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여론 지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에 선장 추장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투표를 안 했던 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투표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이 층이 더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TK에서는 그랬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여론조사에 응답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개표소만 가면 국민의힘 찍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를 얼마나 포기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표심들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양쪽 캠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동안 어차피 사표될 거니까 안 나갔고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는 얼마나 결집하느냐 아 정말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부산 보여주시죠. MBC가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 결과 다시 보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들 쭉 가게 될까요? 네, 상당히 차이 납니다. 14%포인트 격차는 많이 차이 나는 네.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역시 또 한길 리서치 조사였던 거, 한길 리서치가 아니었군요.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이거는 코리아 리서치고 그 전에 일주일 전쯤에 유선 전화를 25%나 반영한 넣은 게 있었죠. 네. 제2 무슨 뭐 네. 여론조사 기관이었는데 신생. ARS와 전화 면접을 혼합해서 네네 25%나 조사한. 반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그쪽 대표 입장에서는 뭐 예측 조사의 성격으로 조사했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 조사가 유선 전화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네. 나와서 또 많은 그 유권자들 혼란을 줬는데 결국 또 다른 조사기관들이 이어서 발표한 거는 네. 10%포인트 이상 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조사의 방식도 차이가 날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부산 경남은 많이 앞서가니까 네. 우리가 대구 경북에 신경을 또 많이 썼고 경북의 오준기 후보조차도 잘하면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에서 기대가 나오니까 부산 경남 민심이 약간은 이완돼서 네. 조금 여론사도 덜 응답하고 어차피 이기는데 뭐라고 네. 했다가 격차가 줄어드니까 다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진보층 표집 비율도 다시 높아지고 네. 있거든요. 네. J2 인사이트랩이군요. 네. 여론조사 네네. 기관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네. 4월 7일 날 설립된 그 새로 생겼네요. 네네. 대표가 조 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J2 인사이트랩이라는 회사인데
아무튼 네. 이후에는 진보층도 다시 결집을 해서 여론조사 네. 응답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부산 총국에서 조사한 것도 그렇고 사실 정말로 전재수 박형진이 굉장히 붙는 조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막 한동훈 효과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효과라고 하려면 한동훈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1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직 네. 자기 지역구에서 1등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걸 한동훈 효과로 해석하는 거는 뭐 그런 이제 바램들이 있는 거지 네. 그거 하긴 무리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들의 추세를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 전재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거는 시장 네. 선거에서 맞는 것 같고 다만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거구도 작고 네. 표본도 작기 때문에 부산 북구는 뭐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전재수의 조직표 플러스 해갖고 하정우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게 이제 민주당의 바람일 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북구는. 근데 부산은 전체 판세를 보면 여전히 좀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캠프에서도 그 자신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부산 북갑 그러니까 네. 하정우,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3자가 될 텐데 여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뭐 앞서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조사 결과들 네. 공통점인데 그래도 딱 붙은 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지금 누가 위냐 네.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최근 들어서 두 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네.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조사의 공통점은 정당을 앞에 붙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가령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네. 물었어요. 혹시 이러면 방금 우리 봤던 이게 그겁니까? 방금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 봤던 표를 보면은 하정우도 20%대, 박민식도 20%대, 한동훈도 20%대예요. 요게 혹시 그 말씀하신 그 질문지의 결과인가요? 네, 이 조사 저 작은 글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MBC, KBS 부산. 그러니까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타이틀을 단 거죠. 네. 자, 잠깐 의뢰기관 좀 보여주시겠어요? 의뢰기관이 KBS 부산이죠? KBS 부산 그다음에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러면 이 조사까지 3개입니다. 그 전에 아니 근데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후보다 국민의힘 후보다 무소속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방금 뭐 전 장관, 전 국민의힘 대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박민식 후보가 확정이 안 됐고 한동훈 후보도 이제 말하자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전 직함을 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은 했죠. 그다음에 이제 부산 MBC 그럼 한길 괜찮은 리서치 거예요? 조사 네. 이게 이제 더 심각한데 네. 이게 보시면은 결과가 한동훈 후보가 많이 박민식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 정당명이 안 들어가고 그냥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마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처럼 보이잖아요. 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이 문항 보면 무소속 같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입장이 바뀐 조사죠. 그러게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첫 번째 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일보한 인터넷 매체 기사는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네. 아까 이제 KBS 조사 같고 세 네. 번째가 지금 부산 MBC 조사인데 네. 아무튼 이 조사들은 대체로 정당 이름을 안 넣었다는 거.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질문지는 부산 MBC의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네. 조사한 건데 보통 이렇게 조사 안 하죠. 네, 김한 기자 설명으로는 당시에 후보 등록이 안 돼 있고 공천도 못 받은 상태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는 조사 안 하거든요. 제대로 된 근데 저게 결과로 기자들 내기 사이에서 힘들 그 것 얘기가 같은데요?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엄청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아, 그러게요. 근데 국민의힘이 별다른 네.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박민식 후보는 굉장히 네. 이제 많이 화가 나 있을 네. 텐데 네. 그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네. 되는데 당 차원에서 네, 대응을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네. 와, 벌써 우리 너무 열띠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어린이날 빨간 날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총평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 판세 정리하도록 하죠. 결국에는 뭐 투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투표 안 하면 예전에 한명숙 대 오세훈 그때 박빙으로 이제 네. 한명숙 후보가 패배했는데 사실 그 전에 격차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였었습니다. 조사 방법에 당시엔 유선 전화로만 조사를 네.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격차 크니까 투표를 안 한 뭐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표를 결국 해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길 수 네.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사전 네. 투표는 이제 더더욱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볼 때는 네. 질문지도 잘 봐야겠네요. 그럼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네.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면은 설문지는 바로 공개를 하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네. 당 이름 제대로 명시했는지 네. 이런 거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총평해 주시죠, 김한 기자. 저도 뭐 선거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지만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긴다 이런 생각은 네.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쨌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동원한 거지만 네. 결국엔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소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염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염원을 달성되는 길은 내가 투표하는 것밖에 없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쏙쏙 짚어주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시청 요원분들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그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종합 판세를 짚어보는 특집 방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